파트 3 엔지니어링 사고방식. 파트 2에서 알렉스 카프와 니콜라스 자미스카는 미국인의 사고방식이 공허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서구 문명의 역사는 재해석되었으며 과거와 달리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학자들과 기업 리더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그 결과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줄어들고 대신 무관심한 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혁신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장난감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되었으며 국가 안보와 사회 복지를 위한 기술 개발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카프는 팔란티어가 항상 서구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강한 의지를 가져왔다고 강조합니다. 파트 2에서 카프와 자미스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설명했다면 파트 3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며 그 시작점으로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을 제시합니다. 이제 파트 3에서 10장에서 14장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0장, 에크 벌떼. 제10장은 벌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시로 시작됩니다. 1951년 6월 곤충학자인 마틴 린다워는 독일 몬헨의 한 공원에서 벌떼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는 꿀벌들이 중앙에서 지휘하는 지도자 없이 스스로 조직을 형성하는 능력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벌들이 새로운 둥지를 찾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정교한 투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특정 정찰벌들이 무리를 떠나 새로운 둥지를 찾은 후 벌떼로 돌아와서 자신이 발견한 둥지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꿀벌 춤을 추었습니다. 이 춤의 길이와 방향은 태양을 기준으로 둥지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벌떼는 여러 정찰벌들의 춤을 관찰하고 선호하는 둥지 위치를 선택하여 그 춤을 따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벌떼는 가장 많은 벌들이 찬성한 정찰벌이 발견한 둥지를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어떠한 계급적 구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린다워의 연구 결과는 벌떼의 의사결정이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분산된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린다워와 그의 동료인 칼 본 프리스는 벌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에크 벌떼 현상의 의미는 벌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인 조르지오 파리시는 찌르레기 무리의 비행 패턴을 연구하면서 비슷한 분산된 조정 과정을 발견하였습니다. 찌르레기 떼의 움직임은 무리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되어 내부로 빠르게 전달되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반응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시스템은 기업의 경직된 유계 질서와 달리 유연하게 작동하며 계층적 구조보다 적응성과 정보 공유를 우선시합니다. 이처럼 의사결정이 중앙 집권적 방식이 아니라 분산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찰은 이후 스타트업을 비롯한 엔지니어링 문화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제11장 즉흥적인 스타트업.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은 즉흥 연극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같은 스타트업도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팔란티어의 신입 직원들은 키스 존스톤의 즉흥 연극과 연극이라는 책을 받습니다. 원래 배우들을 위한 책이지만 스타트업 문화와도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지위의 계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탐구하며 이러한 계층적 경직성이 창의성을 억압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기업 구조, 특히 20세기 중반 미국의 대기업들은 계층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가구조차 직급에 따라 정해졌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팔란티어는 유연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카프는 완전히 수평적인 조직 구조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직원들에게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전통적인 기업에서의 지위 경쟁은 종종 혁신을 저해합니다. 존스톤은 동물학자 콘레드 로렌즈의 연구를 인용하며 높은 서열의 갈가마귀는 낮은 서열의 개체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업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위의 중요성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실력과 아이디어가 아닌 서열이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층을 약화시키고 즉흥성을 강화하면 기업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카프의 인터뷰를 보면 항상 팔렌티어의 핵심 문화가 실력주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2장 대중의 불승인. 제12장에서 카프와 자미스카는 인간이 집단사고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들을 소개합니다. 1951년 솔로몬 애쉬는 참가자들을 모아 매우 간단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개의 기준선과 세 개의 비교선을 보여주었으며 이 중 하나는 기준선과 같은 길이였고 나머지는 명백히 더 길거나 짧았습니다. 하지만 실험에는 한 가지 숨겨진 조건이 있었습니다. 각 그룹에서 단 한 명만이 실제 실험 대상이었으며 나머지 참가자들은 의도적으로 틀린 답을 말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애쉬는 실험을 반복하면서 참가자들이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눈앞에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무리와 같은 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은 사회적 압력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무리에 속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1960년대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밀그램은 참가자들에게 학습과 기억력을 연구하는 실험이라고 설명한 뒤 점점 더 강한 전기 충격을 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사실 충격을 받는 사람은 연기자였고 실제로는 충격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정답을 맞히지 못한 실험 대상자에게 전압을 점점 높여가야 했습니다. 배우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중단을 요청해도 연구자의 명령을 받은 참가자 중 약 3분의 2가 끝까지 전기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밀그램의 실험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도덕적 갈등을 느끼면서도 건의자의 지시를 따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몇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나치 정권이 부상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독일 출신의 의료기술자였습니다. 그녀는 전압이 높아질 때 차분하게 실험을 중단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고민하거나 망설였던 것과 달리 그녀는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실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반항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맹목적인 수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엔지니어링 중심 기업에서 조직의 성공은 구성원들이 지시를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심하고 도전하는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스타트업과 기술 기반 기업들은 이러한 건설적인 불복종 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팔란티어의 성공도 부분적으로는 조직 내부에서 권위에 도전하는 문화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은 절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사회적 마찰을 초래하더라도 기존의 가정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3장 더 나은 무기를 만드는 법. 이러한 기민한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정부 관련주의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군은 엄청난 양의 정보, 이전 공격 데이터, 폭탄 제조 재료, 용의자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정보가 단절된 시스템에 흩어져 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수년간 개발된 군의 자체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전장에 있는 병사들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급조 폭발물 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였습니다. 이 폭탄은 비료로 만들어졌으며 제작 비용이 겨우 몇백 달러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미군 병사들과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미군은 IED 공격 기록과 폭탄 제조 용의자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구식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지 못해 활용성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팔란티어의 정보 분석 플랫폼은 여러 데이터 소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내부의 관료적 절차와 저항으로 인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병사들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몇몇 정보 장교들은 표준 군수 조달 절차를 우회하여 직접 고위 군 관계자들에게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도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교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숨이 위태로운 전투 중에 쓸모없는 정보 시스템 때문에 고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끝내 팔란티어의 시스템 도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군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군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상용 솔루션을 먼저 고려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자체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법의 기원은 1990년대 걸프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도입한 1994년 연방조달간소화법에 있습니다. 당시 미군은 전장에 필요한 투웨이 라디오를 긴급히 조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군 조달 시스템은 제조사인 모토로라에게 완전히 새로운 라디오를 군이 요구사항에 맞춰 제작하도록 요구했고 모토로라는 이 비효율적인 절차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상용 투웨이 라디오를 대량 구매해달라고 요청한 후 일본을 통해 다시 이를 구매하는 우회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클린턴과 엘 고어는 정부기관이 자체 개발에 앞서 먼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달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팔란티어의 소송은 바로 이 법을 근거로 한 것이었고 결국 팔란티어는 소송에서 승리하며 미군의 정보 소프트웨어 조달 절차를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 조직이 더 나은 외부 솔루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저항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제14장 구름인가 시계인가. 현대 기술혁명은 유연한 적응력에 의해 정의되며 철저한 계획보다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제이아 벌린의 유명한 비유인 여우와 고슴도치는 스타트업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스타트업은 여우처럼 실용적이고 다방면의 지식을 활용하는 반면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고슴도치처럼 하나의 거대한 원칙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요타의 고위 경영자였던 오노 다이이치가 1970년대 후반 개발한 5번의 왜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팔란티어도 이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배포가 실패됐다면 이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고 왜를 5번 반복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찾습니다. 왜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했는가? 팀이 초안 코드를 검토할 시간이 단 이틀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왜 검토 시간이 단 이틀밖에 없었는가? 팀이 작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6명을 잃었기 때문이다. 왜 예산이 삼각되었는가? 팀의 리더가 다른 부서 리더의 요청으로 우선순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왜 다른 부서 리더가 우선순위를 변경하도록 요청했는가? 새로운 보상 체계가 도입되면서 특정 부서의 성장만 장려되었기 때문이다. 왜 특정 부서만 성장하도록 선택되었는가? 2명의 고위 경영진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 때문이었다.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단순한 표면적 문제를 넘어 예산 삭감,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 리더십 갈등 같은 시스템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술 업계에서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비주류 사고방식이 혁신을 이끕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는 실패가 즉각적이고 명확합니다. 코드가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피드백 시스템은
철저한 실용주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최고의 창업가와 엔지니어들은 고슴도치처럼 경직된 이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우처럼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트 3 결론 및 검토.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은 자연, 군사 전략, 심리학,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된 의사결정, 즉흥적 대응, 반복적 문제 해결, 적응력, 창의성, 그리고 기존 지시에 대한 도전 정신을 우선시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스타트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기술 및 사회적 영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 특히 정부의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시대를 앞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장기적인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주주들에게 대한 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즉, 재무 목표를 충족하고 지속적인 성장 궤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 계약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카프는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진 학자 출신이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는 실리콘밸리의 전통적인 기술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팔란티어를 20년 동안 이끌면서 철저한 실력주의와 유연하고 적응 가능한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부에서는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이 적응력, 분권화, 실력주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촉진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앞서 나가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모두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수용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직된 관료주의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민첩성, 창의성,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4부 기술공화국에서는 카프와 자미스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최종적인 견해를 제시할 것입니다. 드디어 거의 책을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투자자로서 저는 카프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 과정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